새벽 5시, 목포 외곽 3번 국도 끝에서 포장도로가 끊겼다. 거기서부터는 자갈과 녹슨 철조망, 그리고 냄새였다. 소금기와 기름기가 뒤섞인 냄새. 바다가 가까운 게 아니라 바다가 이미 여기까지 스며든 것 같은 냄새. 겨울 새벽의 공기는 그냥 차가운 게 아니었다. 폐공장 특유의 냉기였다. 사람이 오래 없었던 자리의 온도. 강시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조수석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었다. 그는 손등으로 유리를 닫고 밖을 내다봤다. 형광등 2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 아래 감식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도 뛰지 않았다. 뛸 이유가 없는 현장이었다. 기다려줄 사람이 없는 시신이었다. 그는 담배를 꺼냈다. 불은 붙이지 않았다. 조수석 문이 열렸다. 경사 박태준이 올라타며 수첩을 펼쳤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목포 발령 3달째인데 아직도 이 바닷바람에 적응을 못했다. 발견자는요? 새벽 4시 30분. 인근 경비원 신고입니다. 폐조선소 2구역 냉각수조 쪽에서 뭔가 떠 있다고. 처음엔 폐기물인 줄 알았답니다. 여자. 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추정. 신원은 아직입니다. 시우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여전히 불을 붙이지 않았다. 얼굴은. 박태준이 잠깐 멈췄다.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 필요 없는 동작이었다. 훼손됐습니다. 둔기로 여러 차례. 감식반장 말로는 신원 확인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같다고. 시운이 차문을 열었다. 냉기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냉각수조는 공장 본관 뒤편에 있었다. 원래는 선체 부품을 식히던 곳이었다. 지금은 그냥 고인 물이었다. 녹물과 빗물과 바닷물이 섞여 검은색에 가까웠다. 수면에 기름막이 떠 있었다. 형광등 빛이 거기 반사될 때마다 무지개 빛이 일었다가 사라졌다.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더러운 곳에 뜨는 법이었다. 시신은 이미 수조 밖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파란 방수포가 덮여 있었다. 시우는 쪼그려 앉았다. 감식반이 방수포 끝을 들어 올렸다. 그는 얼굴을 보지 않았다. 얼굴을 보는 건 나중이었다. 훼손된 얼굴은 범인의 흔적이었다. 지금은 피해자의 흔적이 필요했다. 지금은 손이었다. 오른손. 5손가락이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저거 꺼내봤어요? 방금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힘이 남아 있어서요. 감식반원이 핀셋을 가져왔다. 시우는 손을 저었다. 직접 장갑을 끼고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벌렸다. 저항이 있었다. 근육이 굳어 있었다. 그는 무리하지 않았다.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젖어 있었다. 종이었다. 버스표였다. 목포 마이너스 광주 구간. 일주일 전 날짜가 찍혀 있었다. 수조에 잠겨 있었던 탓에 잉크가 번졌다. 거의 읽히지 않았다. 거의. 시우는 허리춤에서 휴대용 라이터를 꺼냈다. 불꽃을 버스표 가까이 댔다. 번진 잉크 아래 누군가 볼펜으로 힘주어 눌러 쓴 자국이 살아있었다. 잉크가 번져도 눌린 자국은 종이 섬유에 남는다. 그걸 알고 쓴 것인지 그냥 세게 쓴 것인지. 2글자. D. H. 그는 라이터를 껐다. 주변이 다시 어두워졌다. 감식반장 최원기가 다가왔다. 50대 초반, 목포 토박이. 이 바닥 20년. 웬만한 건 표정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요? 어젯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수온 때문에 오차 있을 수 있습니다. 수조에 직접 빠진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른 데서 사망 후 이동한 겁니다. 수조 주변에 끌린 흔적 있어요. 발 뒤꿈치 쪽에 찰과상. 혼자서 옮겼을 것 같아요? 최원기가 잠깐 생각했다. 성인 남성 혼자면 가능합니다. 힘쓰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서두른 흔적도 없어요. 침착했습니다. 시우는 수조를 돌아봤다. 침착했다. 범인이 침착했다는 말은 이게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었다. 처음 하는 일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다. 손이 떨리거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뭔가 흘리거나 이 현장엔 그게 없었다. 그는 다시 오른손을 봤다. 버스표를 쥔 오른손. 죽기 전에 준 것인지 죽어가면서 준 것인지 그게 달랐다. 하나는 우연이고 하나는 의지였다. 의지라면 이 여자는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자신이 죽는다는 걸, 누구한테 죽는다는 걸. 박태준이 뒤에서 말했다. 신원조에 들어갈까요? 응. 그리고 이 구역 CCTV 전부. 반경 5km. 이 구역엔 작동하는 카메라가 없을 겁니다. 알아. 시우는 버스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길 골랐겠지. 서쪽 하늘이 겨우 밝아오고 있었다. 밝다고 할 수 없는 밝음이었다. 검정이 회색으로 바뀌는 것뿐이었다. 목포의 겨울 새벽은 날이 새도 어두웠다. 안개 때문이었다. 항구 쪽에서부터 천천히 공장 지붕을 덮으면서 내려오는 안개. 시우는 차로 돌아가지 않았다. 수조 옆 낡은 철제 난간에 기댔다. 담배를 입에서 꺼내 손에 쥐었다. 장갑을 벗었다. 오른손 손가락에 물기가 남아 있었다. 시신의 손에서 옮겨온 것이었다. 그는 손을 바지에 닦지 않았다. 그냥 봤다. D. H. 죽어가면서 쥔 거라면 이건 이름이다. 죽기 전에 준 거라면 이건 마지막 증언이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같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을 이 수조 옆까지 끌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아니면 막을 수가 없었다. 시우는 담배를 난간 위에 올려놨다. 바람이 불었다. 담배가 굴러 수조 안으로 떨어졌다. 검은 수면에 잠깐 흰 점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이 도시에서 사라지는 건 쉬웠다. 사람도 흔적도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곳이었다. 누군가 그걸 알고 있었다.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순수 글자수 2083자. 할인의 방은 3층이었다. 목포 서부 원룸촌. 조선소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구역이었다. 건물 외벽에 습기 자국이 줄줄이 내려와 있었다. 계단 난간은 손을 대면 녹이 묻었다. 302호. 문에 자물쇠가 2개였다. 하나는 원래 달려있던 것이고 하나는 세입자가 직접 단 것이었다. 시우는 그 자물쇠를 봤다. 나중에 단 자물쇠가 더 좋은 제품이었다. 이중 잠금 방식. 혼자 사는 여자가 무서워서 다는 자물쇠가 아니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막으려고 다는 자물쇠였다. 집주인이 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다. 12평 남짓. 싱크대와 침대와 옷장이 전부였다. 정리된 방이었다. 물건이 적은 게 아니라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었다. 화장대 위 립스틱이 색깔 순서로 놓여 있었다. 책상 위 메모지는 날짜 순으로 쌓여 있었다. 꼼꼼한 사람이었다. 꼼꼼한 사람이 이 방에서 사라졌다. 박태준이 옷장을 열었다. 짐은 그대로입니다. 여행 간 흔적 없어요. 여권도 있고. 언제부터 연락 안 됐대요? 사흘 전부터. 집주인은 일주일 전부터 못 봤다고. 시우는 화장대 앞에 섰다. 거울에 뭔가 붙어 있었다. 포스트잇이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3월 17일. 도쿄행 항공권 확인. 3월 20일. 혼인신고. 3월 22일. 엄마한테 전화. 그는 날짜를 봤다. 3월 20일. 지금으로부터 2달 뒤였다. 혼인신고. 결혼 예정이었다고요. 예. 동료들 진술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업하는 남자랍니다. 고급 외제차 탄다고. 일본으로 이민 갈 거라고 했답니다. 사진은 없습니다. 청첩장 없습니다. 연락처 없습니다. 시우는 포스트잇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3월 22일. 엄마한테 전화. 결혼 소식을 아직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혼인신고 이틀 뒤에야 전화하려 했다는 건 반대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영수증들이 있었다. 시우는 한 장씩 넘겼다. 편의점, 미용실, 버스터미널. 그 아래 모텔 영수증이 한 장 있었다.
목포 시내 한 달 전 날짜. 신평모텔 2인실. 그 아래 성냥이 있었다. 신평모텔 로고가 찍힌 성냥이었다. 시우는 성냥을 집었다. 한 개비가 빠져 있었다. 그 아래 버스표 묶음이 있었다. 목포 마이너스 광주, 목포 마이너스 순천, 목포 마이너스 여수. 날짜가 다른 표들이 5장. 모두 편도였다. 모두 다른 도시였다. 그리고 그 아래 메모지 하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김도혁, 박현수, 이성민, 최재원. 4개의 이름. 같은 필체였다. 할인이 적은 것이었다. 그 옆에 전화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었다. 전화번호는 모두 달랐다. 시우는 메모지를 봤다. 4개의 이름. 한 사람의 번호들. 그럴 수도 있었다.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메모지가 서랍 가장 아래 버스표 밑에 있었다. 숨긴 건 아니었다. 하지만 쉽게 보이게 두지도 않았다. 알고 있으면서 잊으려 했던 것들이 있는 자리였다. 벽장문이 잘 열리지 않았다. 박태준이 잡아당겼다. 습기로 문틀이 부은 것이었다. 안에는 계절 옷들이 걸려 있었다. 아래쪽에 신발 상자들. 그리고 구석에 쇼핑백 하나. 박태준이 쇼핑백을 꺼냈다. 안에 녹음기가 있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다.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누군가 볼펜으로 테이프 라벨에 날짜를 적어놨다. 2달 전. 시우는 녹음기를 들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먼저 나왔다. 그 다음 공간음. 실내였다. 그 다음 남자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화가 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차분했다. 그게 더 이상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테이프가 거기서 끊겼다. 시우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같은 문장이었다. 같은 목소리였다. 그는 3번을 더 들었다. 목소리를 외웠다. 낮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협박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설명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 박태준이 물었다. 누구 목소리일까요?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메모지를 다시 봤다. 4개의 이름. 김도혁, 박현수, 이성민, 최재원. 그는 첫 번째 이름에 시선이 멈췄다. D, H, 김도혁, 도혁. 동료 진술은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목포 광역수사대 조사실. 형광등이 1개 나가 있었다. 교체 요청을 3번 했는데 아직이었다. 시우는 그냥 뒀다. 어두운 쪽이 나을 때도 있었다. 조선소 회계팀 동료 3명이 차례로 들어왔다. 첫 번째는 김선혜. 31살. 할인과 같은 해에 입사했다. 들어오자마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미 울었거나 아직 울고 있거나. 할인이가 정말. 진술 먼저 받겠습니다. 시우는 자리를 가리켰다. 선혜가 앉았다. 남자친구 얘기를 들으셨죠? 네.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무역 쪽으로 사업한다고. 차도 좋은 거 타고. 할인이가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 사람 얘기할 때마다.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선혜가 멈췄다. 없어요. 이상하죠? 저도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할인이가 웃으면서 나중에 결혼식 때 보라고. 목소리는요? 통화하는 거 들으신 적? 공중전화로만 통화했어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건물 밖 공중전화 박스 가서. 핸드폰으론 안 하고. 시우는 받아 적지 않았다. 공중전화. 매일. 핸드폰이 아닌 공중전화. 발신자 추적이 안 되는 방식이었다. 2번째 동료는 정우성. 35. 회계팀 선임이었다.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슬픔보다 불편함이 앞선 표정이었다. 할인 씨가 퇴사한 게 1달 전이죠. 맞아요. 갑자기였어요. 결혼하고 일본 가면 어차피 못 다닌다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어요. 남자 얘기는요? 저한테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한테 들으니까 처음엔 되게 신중하게 만났대요.
소개팅도 아니고 버스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버스. 네. 목포 마이너스 광주 노선이었나? 옆에 앉아서 말 걸었다고.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시우는 손안에 있던 버스표를 떠올렸다. 목포 마이너스 광주 구간. 처음 만난 날짜 아세요? 모르죠. 그런 것까지는. 하린 씨가 달라진 게 느껴진 시점이 언제예요? 우성이 팔짱을 풀었다. 처음으로 생각하는 표정이 됐다. 한 6달 전부터요. 그전엔 애들이랑 잘 어울렸는데 그 남자 만나고 나서 점점 혼자 밥 먹고 퇴근하면 바로 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본인이 거리를 둔 건지 아니면 뭔가 있어서 못 어울린 건지. 우성이 잠깐 입을 다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말을 이었다. 마지막에 봤을 때 되게 피곤해 보였어요. 행복한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이묘연. 29. 하린과 가장 친했다는 동료였다. 들어오자마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았다. 눈이 건조했다. 울지 않은 사람이었다. 시우는 그 눈을 봤다. 울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였다. 실감이 나지 않거나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나. 하린이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게 언제예요? 열흘 전이요. 문자로. 잘 지내냐고. 그게 다였어요. 답장은요? 잘 지낸다고 했죠. 근데 답장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그런 식이었어요. 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원래 하린이가 연락되게 잘하는 애예요. 근데 그 남자 만나고 나서 특히 올해 들어서 문자도 늦게 오고 통화도 짧게 끊고 남자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류연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다. 시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있죠. 류연이 손을 더 꽉 모았다. 한 번은 하린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 같다고. 자기가 나쁜 여자인 것 같다고. 어떤 나쁜 짓? 몰라요. 그냥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내가 나쁜 여자야. 내가 나쁜 여자야.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남자가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요? 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시우는 기다렸다. 지금 생각하면 하린이가 그 말을 너무 믿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쁜 여자라는 걸. 누가 계속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다. 시우는 수첩을 덮었다. 나쁜 여자. 죄책감. 고립. 이건 살인 전 준비였다. 피해자를 먼저 안에서 무너뜨리는 것. 저항할 의지를 없애는 것.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조사실 문을 열다 멈췄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남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류연이 대답했다. 김도혁이요. 통화 기록이 나온 건 오후 3시였다. 하린의 핸드폰은 시신과 함께 수조에 있었다. 수몰된 채로. 기기는 망가졌지만 통신사 서버 기록은 살아있었다. 시우는 영장을 오전에 떼놨다.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2갭이 피웠다. 불을 붙인 담배였다. 재떨이에 필터만 남았다. 기록지는 2장이었다. 그는 첫 장부터 훑었다. 발신과 수신이 규칙적이었다. 매일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 수신자 번호가 동일했다. 같은 번호로 석 달. 그러다 2달 전부터 번호가 바뀌었다. 또 같은 번호로 한 달. 그 다음 또 바뀌었다. 번호가 3개였다. 모두 선불 유심이었다. 시우는 기록지를 손에 든 채 잠깐 눈을 감았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녹음기 재생 버튼을 5번 눌렀다. 5번 모두 같은 문장이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협박이 아니었다. 설명이었다.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목소리. 그 차분함이 폭력보다 무거웠다. 그 목소리로 매일 전화를 했다. 석 달을 번호를 바꿔가며. 박태준이 옆에서 말했다. 추적 어렵겠는데요? 해요. 3개다요? 3개다. 2번째 장을 넘겼다. 마지막 통화가 찍혀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 사흘 전.
오후 12시 40분. 수신. 통화 시간 4분 17초.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었다. 사흘 동안 통화가 없었다. 발신도 수신도 핸드폰을 쓰지 않은 게 아니었다. 데이터 사용 기록은 있었다. 핸드폰은 켜져 있었다. 그런데 전화가 없었다. 연락이 끊긴 게 아니었다. 연락을 끊은 것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마지막 통화 4분 17초. 시우는 그 숫자를 봤다. 4분. 그 통화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 하리는 어떤 표정으로 받았을까? 공중전화가 아닌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처음으로 핸드폰 번호로 직접 걸었다는 뜻이었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호 조회 결과가 오후 4시 반에 나왔다. 3개의 선불 유심. 3개 모두 명의가 달랐다. 첫 번째는 박현수, 두 번째는 이성민, 세 번째는 최재원. 시우는 메모지를 꺼냈다. 할인의 방 서랍에서 나온 메모지. 이름 4개가 적힌 김도혁, 박현수, 이성민, 최재원. 박현수, 이성민, 최재원. 3개가 겹쳤다. 그는 메모지를 책상에 놨다. 할인은 알고 있었다. 남자가 여러 이름을 쓴다는 걸, 번호를 바꾼다는 걸, 메모지에 적어두었다는 건 기록하려 했다는 뜻이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미칠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연락을 끊지 못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아무도. 그 말 속에 할인이 지키려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 박태준이 물었다. 명의자들 신원조에 들어갈까요? 응. 김도혁 먼저. 김도혁 신원조회 결과는 오후 5시에 나왔다. 박태준이 출력지를 가져왔다. 표정이 이상했다. 시우는 그 표정을 먼저 읽었다. 당혹감이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현실이 맞지 않을 때 나오는 표정. 그는 출력지를 받기 전에 이미 짐작했다. 출력지를 받았다. 김도혁, 1963년생, 부산 출신, 전직 보험 설계사. 그리고 그 아래 2001년 11월 부산 사상구 공장 화재 사고 사망 신고 완료. 화장 처리. 시우는 출력지를 다시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확인했어요. 2번 했습니다. 김도혁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럼 지금 할인 씨한테 전화하던 사람은? 시우는 출력지를 내려놨다. 조용히. 죽은 사람의 이름, 죽은 사람의 신분, 선불 유심으로 번호를 바꾸고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사진을 남기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 4분 17초 뒤에 연락을 끊었다.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남도 신뢰도 고립도 마지막도 전부 설계된 것이었다. 시우는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 여수 미제 사건 파일을 꺼냈다. 파일 표지에 먼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손으로 먼지를 털었다. 펼치지 않았다. 그냥 책상 위에 뒀다. 출력지 옆에 김도혁, 박현수, 이성민, 최재원, 그리고 여수에서 사라진 3명의 여자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도시는 바람이 멈추는 날이 없었다. 바람이 불면 냄새가 왔다. 철 냄새, 소금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아무것도 아닌 냄새.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나는 냄새. 그는 파일을 손으로 짚었다. 이번엔 펼쳤다. 여수 미제 파일을 처음 펼친 건 그날 밤 11시였다. 수사대 사무실에는 시윤 혼자였다. 형광등 하나가 여전히 나가 있었다. 그는 고치려 하지 않았다. 책상 위 스탠드 하나면 충분했다. 파일을 펼치고 첫 장을 봤다. 2001년 봄. 여수. 실종자 셋. 모두 여자.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모두 혼자 살았다. 모두 남자친구가 있었다.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는 각 피해자 프로필을 한 장씩 넘겼다. 첫 번째.
박소연. 당시 29. 수산시장 인근 횟집 직원. 실종 사흘 전 직장 동료에게 한 말. 나 곧 결혼할 것 같아.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두 번째. 최은지. 당시 31. 여수 수출 가공단지 공장 직원. 실종 이틀 전 언니에게 보낸 문자. 언니 나 나쁜 짓 한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할게. 세 번째. 임수현. 당시 28. 여수 외곽방직 공장 직원. 실종 전날 일기. 그 사람이 맞다. 아무도 안 믿어도 그 사람만 믿으면 된다. 시우는 세 번째 일기 문장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그 사람만 믿으면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었다. 직접 반복해서 아무도 안 믿어도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 말을 들은 여자가 일기에 받아 적었다.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처럼. 그건 설득이 아니었다. 주입이었다. 파일 중간에 당시 수사 기록이 있었다. 시우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다. 6년 전 자신의 메모가 섞여 있었다. 필체가 지금보다 각졌다. 젊었다는 뜻이었다. 아직 많이 놓치기 전이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남자친구를 추적했다. 세 피해자 모두 남자친구의 실체가 없었다. 사진 없음. 가족 미인지. 직장 불명. 공통적으로 버스나 기차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결혼을 약속받았다. 공통적으로 점점 고립됐다. 수사팀은 동일인 소행을 의심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시신도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남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다. 시우는 당시 자신의 마지막 메모를 찾았다. 공통점 항구 도시, 공장 지역, 폐쇄적 지형, 피해자 모두 외지에서 홀로 이주한 여성, 가족 연락 드문 편, 남자친구 신원 불명. 놓친 건 남자가 어떻게 이 여자들을 골랐는가? 그는 그 메모를 오래 봤다. 놓친 것. 6년이 지나서 답이 보였다. 남자는 고른 게 아니었다. 걸러낸 것이었다. 접근하기 쉬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사람만 남긴 것이었다. 그게 달랐다. 사냥이 아니라 정제였다. 새벽 2시였다. 시우는 파일을 덮지 않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3번 갔다. 여보세요. 잠긴 목소리였다. 자다 깬 목소리. 나야. 오민주 씨. 잠깐 침묵이 있었다. 강 형사님. 지금 몇 시예요? 2시. 알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여수 미제 사건. 2001년. 기억해요. 침묵이 길어졌다. 이번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잠이 덜 깬 침묵이 아니었다. 오민주는 프로파일러였다. 범죄 심리 분석. 경찰청 파견. 시윤과는 3년 전 연쇄 방화 사건에서 한 번 일했다. 그때 그녀가 한 말이 기억에 남아 있었다. 저는 범인보다 피해자를 봐요. 피해자가 왜 속았는지 알면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기억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사건이 지금 사건이랑 연결돼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전화했죠. 응. 또 침묵이었다. 내일 아침에 내려갈게요. 목포로. 시우는 전화를 끊었다. 파일을 다시 펼쳤다. 두 번째 피해자 최은지 항목. 실종 이틀 전 언니에게 보낸 문자. 나 나쁜 짓 한 것 같아. 할인의 동료 묘연이 한 말이 겹쳤다. 할인이가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내가 나쁜 여자야. 내가 나쁜 여자야. 같은 말이었다. 같은 남자였다. 새벽 3시. 시우는 스탠드를 껐다. 어두워졌다. 형광등 하나가 나간 사무실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여수에서 3명, 목포에서 1명, 그 사이 3년. 3년 동안 이 남자는 어디에 있었을까? 멈춰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여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다.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스탠드를 다시 켰다.
여수 미제 파일 위에 목포 사건 기록을 펼쳤다. 두 파일을 나란히 놓았다. 6년의 간격이 책상 위에서 붙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줄을 섰다. 박소연, 최은지, 임수연, 그리고 윤아린. 그는 할인의 이름 위에 손을 얹었다. 손을 치웠다. 수첩을 펼쳤다. 이태성. 그 이름을 쓴 건 아직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직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없어도 사람은 있었다.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 낮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축은 자의 신분을 사는 사람. 외로운 여자만 고르는 사람. 그리고 죽이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 시우는 수첩을 덮었다. 내일 민주가 온다. 그리고 이 남자의 윤곽이 더 선명해질 것이었다. 오민주가 목포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기차였다. 광주에서 환승. 목포역 앞에서 시운의 차를 탔다. 조수석에 앉자마자 파일을 달라고 했다. 인사가 없었다. 시운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였다. 민주는 35이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았다. 처음 보는 사람은 대부분 그녀를 오래 기억하지 못했다.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었다. 존재감을 쓰지 않는 것이었다. 필요할 때만 켜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파일 2개를 무릎에 올려놓고 읽기 시작했다. 시우는 차를 출발시켰다.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렸다. 15분쯤 지났을 때 민주가 말했다. 피해자 진술 패턴이 동일해요. 알아요. 나쁜 여자, 나쁜 짓, 죄책감 언어. 그녀가 파일을 넘겼다. 이건 우발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반복적으로 심은 언어예요.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만들려면. 민주가 잠깐 생각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 패턴은 빠르면 2달. 외로운 사람일수록 더 빠르고. 왜 죄책감이에요? 공포가 아니라. 공포는 저항을 만들어요. 죄책감은 저항을 녹여요. 민주가 창밖을 봤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으면 맞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게 목적이었겠죠. 목적이 아니에요. 민주가 파일에서 눈을 들었다. 전략이에요. 목적은 따로 있어요. 수사대로 돌아왔다. 민주는 조사실 벽면에 피해자 4명의 프로필을 붙였다. 여수 셋, 목포 하나. 그 옆에 공통점을 적기 시작했다. 시우는 뒤에 서서 봤다. 항구도시 거주. 공장 또는 단순 사무직. 외지 출신 단독 이주. 가족 연락 희박. 결혼 압박 있음. 남자친구 신원 불명. 실종 전 고립 심화. 죄책감 언어 반복. 민주가 펜을 내려놨다. 이 사람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지 않아요. 버스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버스를 탄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녀가 목록을 짚었다. 항구도시. 공장지역. 외지 이주 여성. 이 조건을 충족하는 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 노선을 반복해서 탄 거예요. 시우는 그 말을 받아서 생각했다. 목포 마이너스 광주 구간. 할인이 처음 만난 노선. 여수 피해자들도 모두 외지에서 이주해온 여자들이었다. 스크리닝이에요. 민주가 말했다. 접근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춰서 골라내는 거예요. 뭘 보고 골라요? 혼자라는 걸 아는 표정이요. 민주가 시운을 봤다. 형사님도 알잖아요. 그 표정.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았다. 그 표정을. 버스에서, 식당에서, 대합실에서 혼자인 사람들이 가끔 짓는 표정.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닌 표정. 그냥 익숙해진 표정. 그 표정을 이 남자는 사냥 신호로 읽었다. 오후 들어 선불 유심명의 조회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박현수, 이성민, 최재원 3명 모두 실존 인물이었다. 모두 사망자였다. 박현수는 2000년 교통사고, 이성민은 1999년 익사, 최재원은 2002년 질병 사망. 모두 화장 처리됐다.
시우는 결과지를 민주에게 건넸다. 그녀가 읽다가 멈췄다. 사망자 신분만 써요. 김도혁도 사망자예요. 2001년 화재. 살아있는 사람 신분은 안 써요? 4개 모두 사망자예요. 민주가 결과지를 내려놨다. 왜 사망자여야 할까요? 추적이 안 되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다시 벽면 목록을 봤다. 사망자는 반박을 못해요. 신분을 도용당해도 항의를 못하고 제보를 못하고 얼굴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얼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얼굴 없는 사람. 시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냉각수조를 떠올렸다. 얼굴이 훼손된 시신. 피해자의 얼굴을 없앤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도 없었다. 죽은 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둘 다 얼굴이 없었다.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이. 민주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죠. 아직은 찾아야 해요. 찾을 수 있어요. 민주가 펜을 다시 들었다. 이 사람은 신분을 바꿔도 행동 패턴은 바꾸지 못해요. 패턴이 너무 정교하거든요. 정교한 패턴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건 어딘가 흔적이 있어요. 그녀가 벽면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전직 보험조사원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직업. 보험조사원 출신이에요. 김도혁이. 민주가 돌아봤다. 진짜 김도혁 말고요. 이 신분을 고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험조사원은 타인의 신상을 합법적으로 파악하는 직업이에요. 이 사람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시우는 벽면을 봤다. 프로필 4장. 4명의 여자들. 그리고 얼굴 없는 남자 하나. 여수에서 목포까지 3년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 사이에 다른 도시가 있을 수 있어요.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멈출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잡히지 않았으니까.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벽면에 이름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태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사흘 뒤였다. 여수 미제 파일을 다시 뒤지던 박태준이 찾아냈다. 당시 수사 기록 맨 뒤쪽. 참고인 진술 목록. 2번째 피해자 최은지의 전 직장 동료 진술이었다. 은지가 실종되기 한 달 전 직장 근처 식당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내용이었다. 진술자가 기억하는 남자의 특징. 40대 초반 추정. 보통 키. 단정한 차림.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식당 주인한테 음식 칭찬을 했다. 기분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진술자가 추가로 적어놓은 메모. 나중에 은지한테 물어봤더니 보험 관련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름은 이태성이라고. 박태준이 출력지를 가져왔을 때 시우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태성 신원 조회. 바로 들어갑니다. 이태성. 1960년생. 경남 통영 출신. 전직 한려보험 조사원. 1998년 퇴직. 이후 행방불명. 가족관계 모친 이순자. 1987년 사망. 부친 이재봉. 1991년 사망. 형제 없음. 전과 없음.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 부산 사구. 2000년 이후 말소. 시우는 출력지를 민주에게 건넸다. 그녀가 읽었다. 다시 읽었다. 맞아요. 한마디였다. 근거는요? 한려보험 조사원. 민주가 출력지를 내려놨다.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는 직업. 사망자 신분을 도용하는 방법을 아는 직업. 그리고 1998년 퇴직 직후부터 행방이 없어요. 퇴직 이유가 뭔지 확인해야 해요. 확인해요. 근데 그보다 민주가 못 친 항목을 짚었다. 이순자. 1987년 사망. 이태성이 27살 때예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네요. 사인을 확인해요. 시윤이 박태준을 봤다. 박태준이 나갔다. 민주는 벽면으로 걸어갔다. 이태성이라고 적고 피해자 프로필 옆에 선을 그었다. 이 사람의 패턴은 분노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분노로 죽이는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흔적을 남기고 실수를 해요. 이 사람은 달라요. 감정이 없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신념이에요.
민주가 돌아봤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종류예요. 이순자 사망 기록이 오후에 나왔다. 1987년 통영 인근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 타살 흔적 없음. 변사 처리. 당시 수사 기록에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주변 진술 생전에 남성 관계가 복잡했다는 이야기 있음. 사기 피해 다수. 27살 아들이 시신 수습. 시우는 그 메모를 민주에게 보여줬다. 그녀는 오래 봤다. 27살. 민주가 말했다. 어머니가 여러 남자에게 사기당하고 마지막에 바다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시신을 수습했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근데 단순히 어머니 복수가 아니에요. 그녀가 메모를 내려놨다. 이 사람이 피해자들한테 하는 짓을 봐요. 사랑한다고 믿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죄책감을 심고 마지막에 없애요. 이건 어머니한테 사기친 남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윤이 그 말의 끝을 이었다. 어머니를 죽인 방식으로 다른 여자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남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건조했다. 사랑이 사람을 망친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피해자들이 속은 건 자기 잘못이라고.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죄책감을 심어요. 죽기 전에 스스로 나쁜 여자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의식이에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시우는 벽면을 봤다. 이태성이라는 이름 옆에 선들이 뻗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여수에서 목포로,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 더 있을 이름들로. 3년이에요. 그가 말했다. 여수에서 목포까지. 그 사이에 다른 도시들 확인해야 해요. 어떤 도시를 봐야 해요? 시우는 6년 전 자신의 메모를 떠올렸다. 항구도시, 철도 근처, 폐쇄적 지형, 항구. 그가 말했다. 항구가 있고 공장이 있고 기차가 서는 도시. 민주가 지도를 펼쳤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해안선을 따라 도시들이 점을 찍었다. 여수, 순천, 광양, 통영, 사천, 마산, 그리고 목포. 전부 확인해요. 시윤이 말했다. 미제로 분류된 여성 실종 사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항구도시, 공장지역, 남자친구 신원 불명. 민주가 펜을 들었다. 시작하죠. 시윤은 결과지를 책상에 펼쳤다. 여수 셋, 통영 하나, 사천 하나, 마산 하나, 목포 하나. 7명이었다. 그는 숫자를 봤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7명, 평균 5달에 1명, 도시를 옮겨가며 신분을 바꿔가며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목포에서 처음으로 시신이 발견됐다. 시우는 그 차이를 생각했다. 왜 목포에서만 시신이 나왔을까? 나머지 6은 아직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이태성이 목포에서 실수를 했을까? 민주가 그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목포는 달라요. 뭐가요? 하린 씨가 달랐어요. 민주가 피해자 프로필을 봤다. 녹음을 했어요. 메모지에 이름들을 적었어요. 자물쇠를 2개 달았어요. 다른 피해자들보다 더 오래 저항했어요. 그래서 시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표가 남은 거예요. 민주가 말했다. 하린 씨는 죽어가면서도 뭔가를 남기려 했어요. D, H. 그 2글자가 이태성을 여기까지 끌어냈어요. 시우는 버스표를 떠올렸다. 젖은 버스표, 굳은 손가락, 눌러 쓴 자국. 유나리는 마지막까지 싸웠다. 그가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이태성 소재 파. 지금 당장. 이태성의 현재 신분이 나온 건 다음날 오전이었다. 목포 외곽 물류단지. 택배회사 관리자. 직함은 운영팀장. 재직기간 1년 2달. 명의는 김도혁이었다. 주소는 목포 시내 원룸. 전입신고 1년 전. 박태준이 가져온 출력지에는 사진도 있었다. 재직 당시 사원증 사진. 시우는 그 사진을 오래 봤다.
40대 초반. 단정한 머리. 눈이 작고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민주가 사진을 봤다. 평범해요. 응. 평범한 게 전략이에요. 이 사람은 기억에 남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시우는 사진을 뒤집어 놨다. 원룸 주소로 가요. 목포 시내 원룸은 할인의 방에서 2km 거리였다. 5층짜리 건물. 401호. 문에 자물쇠 하나. 시우는 그걸 봤다. 할인의 문엔 자물쇠가 2개였다. 막으려 했던 사람과 막히지 않으려 했던 사람의 차이였다. 집주인이 문을 열었다. 방은 깨끗했다. 할인의 방과 달리 물건이 없었다. 침대, 책상, 옷장.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개인 물건이 없었다. 옷이 걸려 있었다. 정장 2벌, 캐주얼 상의 서너 장. 그 아래 신발 2켤레. 짐이 없어요. 박태준이 말했다. 짐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민주가 옷장을 닫았다.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시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2번째 서랍. 볼펜 하나, 메모지 묶음, 그리고 버스 시간표였다. 목포 마이너스 순천, 목포 마이너스 광주, 목포 마이너스 여수. 여러 노선이 줄을 쳤다. 시우는 시간표를 집었다. 출발 시간 옆에 연필로 체크가 돼 있었다. 새벽 첫 차들이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윤이 말했다. 우리가 올걸. 민주가 그의 손에서 시간표를 봤다. 언제부터요? 할인이 저항했을 때부터요. 녹음하고 메모 남기고 자물쇠 달고. 할인이 달라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했겠죠. 그럼 지금 여기 없어요. 없어요. 창고를 확인하러 간 건 오후였다. 이태성이 근무하던 물류단지 창고. 동료들 진술을 먼저 받았다. 진술은 한결같았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친절했다. 먼저 나서서 일을 도왔다.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췄다.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사생활 얘기를 거의 안 했다. 한 동료가 덧붙였다. 한 번은 여직원이 힘들다고 하니까 진짜 귀 기울여서 들어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우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다. 듣는 능력? 공감하는 척.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능력? 그게 무기였다. 창고는 물류단지 가장 안쪽에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자물쇠가 잘려 있었다. 안에서 잠그고 나간 게 아니었다. 밖에서 자른 것이었다. 시우는 잘린 단면을 봤다. 최근이었다. 하루 이틀 아니었다. 창고 안은 컸다. 높이가 5m는 됐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스 사이 벽면. 시윤이 먼저 봤다.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매직으로. 크게. 반듯한 글씨였다. 사람은 사랑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 그는 그 문장 앞에 섰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다. 급하게 쓴 게 아니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의 철학을 적듯이 썼다. 민주가 옆에 서서 벽면을 봤다. 준비해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메시지예요? 선언이에요. 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사람은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잡혀도 틀리지 않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도 이걸 남긴 거예요. 시우는 문장을 다시 읽었다. 사랑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 피해자들이 외로웠다. 그 외로움이 이태성을 들어오게 했다. 이태성은 그걸 알고 이용했다. 그리고 그게 피해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 논리가 20년 가까이 작동했다. 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태준이었다. 형사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오민주 프로파일러 차량이 물류단지 주차장에 있는데요. 시윤이 돌아봤다. 민주가 없었다. 아까까지 옆에 있었다. 문장 앞에 함께 서 있었다. 그런데 없었다. 언제 없어진 것인지 몰랐다. 그는 창고 밖으로 뛰었다. 주차장. 민주의 차가 있었다. 시동이 꺼져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다. 조수석 바닥에 민주의 핸드백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휴대전화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재생했다. 화면이 어두웠다. 공간음이 들렸다. 실내였다. 넓은 실내. 그리고 민주의 얼굴이 보였다. 눈을 뜨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그 뒤로 남자의 목소리. 낮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 형사들은 범인을 잡고 싶어 하지 않아. 자기 실패를 덮고 싶은 거야. 영상이 끊겼다. 시우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주차장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항구 쪽에서 오는 바람이었다. 그는 벽면의 문장을 떠올렸다. 사람은 사랑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 이태성은 이미 다음 수를 뒀다. 처음부터 민주를 봤다. 창고에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시윤이 벽면의 문장을 읽는 동안 눈을 뗀 사이였다. 단 한 번, 민주가 창고 벽면의 문장을 읽은 건 시윤보다 먼저였다. 사람은 사랑보다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시윤을 보지 않았다. 시윤은 문장 앞에 서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사이 민주는 창고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박스더미 사이 통로. 가장 안쪽. 빛이 닿지 않는 구석. 움직임이 있었다. 사람이었다. 민주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시윤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태성은 이 창고에 남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는 걸 봤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다. 벽면의 문장을 우리가 읽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가 하나였다.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통로 안쪽으로 걸었다. 박스더미가 양옆에 쌓여 있었다. 발소리를 줄였다. 어둠이 짙어졌다. 구석에 사람이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가 멈췄다. 남자가 돌아봤다.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다. 단정한 머리.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웃는 얼굴이 아닌데 웃는 것처럼 보였다. 왔네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민주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녹음 테이프에서 5번 들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실제로 들으니 녹음보다 더 차분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감정을 쓰지 않는 것이었다. 필요할 때만 켜는 사람이었다. 자신과 같은 종류였다. 혼자 왔어요. 이태성이 말했다. 보이잖아요. 형사는요? 저기 있어요. 이태성이 민주 너머 창고 입구 쪽을 봤다. 시윤이 벽면을 보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프로파일러가 혼자 온 이유가 뭐예요?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태성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이 가늘어졌다. 맞아요. 민주는 그가 말을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이태성은 서두르지 않았다. 박스더미에 등을 기댔다. 팔짱을 끼지 않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았다. 양손을 자연스럽게 옆에 뒀다. 위협하지 않는 자세였다. 형사들은 저를 잡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실패를 덮고 싶은 거니까. 저를 잡으면 얼마나 오래 놓쳤는지 드러나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민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는 부분이 있었다. 틀린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걸 교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왜 속았다고 생각해요? 이태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속은 게 아니에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속는 건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믿는 건 알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그 여자들은 알았어요. 이상하다는 걸. 근데 믿는 쪽을 골랐어요. 외로웠으니까. 그래서 죽어야 했어요. 죽인 게 아니에요. 민주가 그 말을 기다렸다. 사랑이 죽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조용했다. 민주는 그 침묵 안에서 생각했다. 이 남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를 잃은 남자. 사랑 때문에 망가진 사람을 곁에서 본 남자. 그 분노가 20년 가까이 다른 여자들을 향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위험한 종류였다. 윤아린 씨는요?
이태성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다. 0.5초도 안 됐다. 하지만 민주는 그걸 봤다. 그 사람은 달랐어요. 뭐가요? 녹음을 했어요. 이태성이 말했다. 내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 사람만. 무서웠어요? 아니요. 그가 답했다. 이상했어요. 죽어가면서도 뭔가를 남기려 했어요. 그가 말을 멈췄다. 민주는 기다렸다. 이상했어요. 그때였다. 민주의 오른손이 천천히 코트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태성이 그 움직임을 봤다. 무기 없어요. 확인했어요. 맞아요. 민주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공간음, 그리고 남자 목소리. 너만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이태성이 굳었다. 자신의 목소리였다. 2달 전, 할인의 방에서 그 녹음 테이프를 민주가 가져온 것이었다. 창고에 들어오기 전에 녹음기에 옮겨 담은 것이었다. 윤아린 씨가 남긴 거예요. 민주가 말했다. 죽어가면서 버스표를 준 여자예요. 당신 목소리를 녹음한 여자예요. 그 여자 덕분에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태성의 눈이 녹음기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당신을 잡았어요. 죽어서.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이태성이 비상구 쪽으로 몸을 틀었다. 늦었다. 강시윤이 먼저였다. 폭우가 시작된 건 검거 직전이었다.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엔 빗소리인지 몰랐다. 철제 지붕이 울리는 소리였다. 그 다음 한꺼번에 쏟아졌다. 목포의 겨울비는 눈이 되다 만 비었다. 차갑고 무겁고 수직으로 떨어졌다. 이태성은 비상구 쪽으로 뛰었다. 시윤이 뒤를 쫓았다. 비상구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이태성이 먼저 밖으로 나갔다. 시윤이 따라 나갔다. 물류단지 후면이었다. 담장 너머로 항구가 보였다. 폐여객선 선착장이었다. 오래된 여객선 2척이 정박해 있었다. 불빛이 없었다. 선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이태성이 담장을 넘었다. 시윤도 넘었다. 빗속이었다. 자갈 바닥이 미끄러웠다. 이태성이 여객선 선착장 쪽으로 달렸다. 시윤이 따라갔다. 거리가 좁혀졌다. 이태성이 여객선 트랩을 밟았다. 시윤이 트랩 아래에서 소리쳤다. 이태성이 멈췄다. 돌아봤다. 빗속에서 2 사람이 마주봤다. 이태성의 단정한 머리가 비에 젖어 있었다. 입꼬리가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이 상황에서도 올라와요. 이태성이 말했다. 여객선 갑판은 폭이 좁았다. 녹이 쓴 난간, 삭은 목재 바닥.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다. 빗물이 갑판에 고여 있었다. 시윤은 난간을 잡지 않았다. 이태성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었다. 이태성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난간 쪽으로 비켜섰다. 바다가 그의 뒤에 있었다. 항구의 겨울 바다였다. 검고 무거웠다. 파도 소리가 없었다. 그냥 출렁이는 소리만 났다. 여기서 끝낼 거예요? 시윤이 말했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7명이에요. 여수 셋. 통영, 사천, 마산, 목포. 증거 있어요. 피해자 진술 있어요. 당신 목소리 녹음 있어요. 이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요. 자수해요. 이태성이 웃었다. 형사님은 6년 전에 3명을 놓쳤어요. 그 사이에 4명이 더 죽었어요. 그걸 알면서 잘 수 있어요? 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를 잡아도 그 사실은 안 바뀌어요. 형사님 실패가 덮이지 않아요. 그 여자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알아요. 이태성이 멈췄다. 부정을 기다렸는데 동의가 왔다.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난 얼굴이었다. 시윤이 한 걸음 더 나갔다. 6년 전에 놓쳤어요. 그 파일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년 봐요. 3명 이름 외웠어요. 박소연, 최은지, 임수현.
그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 실패예요. 근데 그게 당신이 옳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이태성의 입꼬리가 내려갔다. 처음이었다. 사람이 외로움 때문에 죽는다고 했죠. 시윤이 말했다. 맞아요. 근데 당신 어머니를 죽인 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 곁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아들도 포함해서. 이태성의 눈이 흔들렸다. 닥쳐요. 처음으로 감정이 나왔다. 시윤은 그 눈을 봤다. 거짓말 표정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진짜 표정이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 아래 있는 것이었다. 오래되고 깊고 건드리면 안 됐던 것이었다. 어머니한테 미안했던 거잖아요. 이태성이 난간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한테 어머니 대신 죗값을 치르게 한 거잖아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를 그 여자들한테 물은 거잖아요. 이태성이 난간에서 손을 뗐다.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난간 너머였다. 시윤이 손을 뻗었다. 닿지 않았다. 이태성이 웃었다. 이번엔 눈이 웃지 않았다. 입꼬리만 올라갔다.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다. 처음 봤던 얼굴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다. 당신도 알아요. 그가 말했다. 사람은 결국 속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떨어졌다. 시윤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봤다. 검은 바다였다. 파도가 없었다. 출렁임만 있었다. 이태성이 떨어진 자리에 물보라가 일었다가 사라졌다. 그뿐이었다. 흔적이 없었다. 빗소리만 남았다. 그는 난간을 잡은 채 서 있었다.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다. 빠지면 안 될 것 같았다. 손을 놓으면 자신도 뭔가를 놓을 것 같았다. 박태준이 카판으로 올라왔다. 숨이 차 있었다. 시윤을 보고 난간 너머 바다를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나았다. 수색은 사흘 동안 이어졌다. 해경과 잠수팀이 투입됐다. 항구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조류 방향을 계산했다. 반경 10km를 수색했다. 시신은 나오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수색이 종료됐다. 시윤은 수색 종료 서류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민주를 봤다. 그녀는 조사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항구 쪽이었다. 끝난 거예요? 그가 물었다. 민주가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 있다가 말했다. 시신이 없어요. 그 말이 전부였다. 시윤은 서류를 덮었다. 2달 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시윤은 사건 기록을 정리했다. 피해자 7명, 이태성 사망 추정, 미결 항목 다수, 나머지 6명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파일은 닫혔지만 완전히 닫힌 게 아니었다. 그는 파일을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다. 새로운 서류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실종 신고였다. 일주일 전 접수. 경기도 안양. 30살 여성. 공장 지역 거주. 가족 연락 희박. 남자친구가 있었다. 남자친구 신원 불명. 신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였다. 진술서맨 아래 피해자 메모장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도쿄 가면 우리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대. 그리고 이름. 이준혁. 시윤은 그 이름을 봤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준혁. 이태성. 김도혁. 박현수. 이성민. 최재원. 그리고 이준혁. 같은 사람이었다. 바다에서 시신이 나오지 않았다. 사흘을 수색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 서류에 서명했다. 사망 추정. 추정. 확인이 아니었다. 시윤은 전화기를 들었다. 민주에게 걸었다. 신호가 2번 갔다. 받지 않았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놨다. 실종 신고 서류를 집었다. 일어섰다. 서울역 3번 플랫폼. 오후 2시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승강장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코트 입은 사람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안에 남자 하나가 여자 옆에 서 있었다. 단정한 머리, 보통 키,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 있었다. 웃는 얼굴이 아닌데 웃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가 무언가를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낮고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아무도 우릴 못 찾아. 기차가 들어왔다. 플랫폼에 바람이 일었다. 두 사람이 기차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기차가 출발했다. 플랫폼이 텅 비었다.